네, 오늘은 굿모닝 외신 스케치에 이어서 드림스탁 나우로 바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FOMC를 정말 잘 소화하면서 랠리를 이어가 줬고요. 또 국내 증시에서는 밸류업에 따라서 호재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증시 흐름 자세하게 짚어줄 분을 모셨습니다. 아테나 자산관리자문의 이민우 대표님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한 주 이렇게 쭉 지나고 오셨는데 3월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파월 의장의 발언을 전날에 나스닥 지수가 뭐 2% 넘게 급락을 했는데 네. 하루 만에 네. 훌훌 털고 충격을 털고 일어난 미국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어떤 투자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뭐 이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여건이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 뭐 그 FOMC에서 기준금리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는 그런 여건은 이제 오래전에 바뀌었다. 이런 거는 다 투자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건 뭐 시장에 대해서 이제 FOMC가 좀 완화적인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면서 그러면서 어떻게든 그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말라가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을 더 추가로 기대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그 추가적인 것들은 없어도 시장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거를 내부적으로 좀 확인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날 장 마감 뒤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아마존, 메타, 애플 주가가 일제히 오른 가운데서 메타와 아마존은 기대 이상의 실적을 공개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폭등을 보여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두 종목들은. 네, 일단 뭐 아마존하고 메타 같은 경우는 뭐 각각의 다 이유가 좀 있을 텐데 네. 최근에 이 두 기업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곳이 그거죠. 뭐 첫 번째는 이제 감원이었는데 감원은 투자라고 할 수가 없겠지만 기본적으로는 AI와 관계돼서 이제 비용 절감을 목표로 좀 하고 있고 또 AI와 관계된 부분에서의 어떤 그 내부적 성장 이런 것들을 좀 다루고 있는데 이게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실적이 계속 이어지는 분위기에서 그동안 뭐 그 메타 같은 경우는 광고 부분에서의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근심이었다면 또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금까지 뭐 시장을 지배했던 그 소매 판매 부분에서의 그 성장성이 다 다다랐고 다른 부분에서 성장성이 또 나올까 했는데 신규로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 좀 괜찮아 보인다 이런 전망 때문에 사실 더 긍정적 그 어떤 전망이 더 강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고 또 실적 발표 내용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뭐 아주 고도로 성장하는 뭐 높은 성장성을 보이지 않더라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줬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거기에 반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마존 그리고 애플은 네. 애플 주주분들은 많이 마음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홀로 시간 외에서 하락을 했는데 네네. 왜 애플만 이렇게 내려간 건가요? 네, 일단 애플 같은 경우는 매출액 전체가 뭐 시장의 예상을 넘어섰죠. 그리고 또 그 뭐 주당 순이익도 시장의 예상을 좀 넘어선 부분이 있는데 가장 큰 부분은 뭐 아이폰 같은 경우 뭐 좋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지만 실적이 예상을 뛰어넘었지만 그건 미미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미미했냐? 근데 이 미미한 부분이 지금 뭐 좋았지만 다음 분기 그리고 그 다음 분기까지 기대할 수 있겠냐?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이제 뭐 맥북이나 아니면 뭐 이 아이패드 그리고 웨어러블 기기에서 성장성이 굉장히 둔화되고 그 부분의 예상 어떤 실적을 못 맞춘 부분이 있고요. 더 큰 부분은 중국에서의 어떤 그 매출, 중국에서의 이익이 10%나 더 감소한 부분이 네, 그 애플 주가에 되게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중국에서 뭐 이제 애국 소비 그리고 또 중국의 경기 이런 게 뭐 결국에는 애플에 작용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니까 결국엔 이게 한 번으로 끝이 아니고 다음 분기에도 작용할 것이다 이런 공포감이 좀 작용한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개선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애플의 성장성은 다른 빅테크에 비해서 둔화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어저께 장중에는 주가가 좀 올랐지만 그리고 장 후반 그 장 종료하고 나서는 이게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올랐지만 안타깝게도 에너지 쪽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에너지는 왜 빠졌냐 짚어가기 전에 실적 발표가 있었죠. 오늘 엑슨모빌과 쉐브론이 장 전 실적 발표 방금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따끈따끈하게 나왔는데 이 부분들부터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엑슨모빌과 쉐브론 어떻게 나왔나요? 네, 실적들? 엑슨모빌하고 쉐브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제 막 그 스튜디오 안에 들어오면서 확인해 보라고 하셔갖고 네, 제가 빨리 하라고. 예, 타이틀만 좀 보고 왔는데 숫자를 보느라고 정신이 좀 없었는데 보니까 이제 쉐브론 같은 경우는 EPS 주당 순이익이 이제 예상보다 높았고 그 주당 순이익은 예상은 3.2달러였는데 실제는 3.45불이었고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는 지금 2억 달러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게 예상보다는 못 미쳤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주당 순이익이 높았고요. 엑스모빌 같은 경우는 주당 순이익이 2.2불로 예상을 했는데 이것도 훨씬 더 넘어서 2.48불 나왔고 그리고 그 54억 달러가 나왔으니까 이제 매출도 이것도 예상보다는 훨씬 더 넘어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유가가 예상보다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는 상황이었죠. 작년 3, 4분기 이때만 좀 피크를 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 그 에너지 주식을 좀 담는 게 좋겠다. 이게 실적 개선이 좀 예상이 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이 주가의 흐름이 옆으로 흘러가는 모습이었어요. 반등할 것 같지도 않고 실적도 그렇게 반전될 것 같지 않았는데 이런 모습을 보였던 가장 큰 이유는 이 기업들이 다 단지 정제만 하는 회사들이 아니고 유정을 가지고 또 그 이제 원유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정제도 하고 또 이제 송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에너지를 운반하는 그런 업체들인데 실제로 경기가 회복되면서 미국 내에서 그 매출도 늘어나기도 하고 또 가장 큰 원유 수출국이 현재 미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의 실적 개선이 되게 크게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이런 분위기라고 간다 그러면 오펙이 지금 감산하는 그 부분을 사실 미국이 다 먹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실적 개선이 지금 경기가 되게 좋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에 경기가 좋으면서도 미국의 어떤 그 오랫동안의 전통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원유 부분에서 에너지 부분에서 실적이 좋았다는 건 이 부분에서 고용하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고용 시장도 굉장히 탄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한참 그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에너지 기업의 어떤 시추 면허를 다시 발급하지 않겠다 이건 절대 안 된다 이런 분위기였다가 지금 완전히 돌아섰죠. 예, 알래스카 같은 경우 말도 안 된다는 식으로 했다가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땅 거기다 이제 구멍 파서 원유 빼도 된다 이런 식의 그 태도로 전환된 것들로 봐서는 지금 미국 에너지 기업의 실적이 나빠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경기 성장 그리고 좋은 호경기와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제는 에너지 섹터들이 좀 부진했는데 오늘은 저희가 그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프리마켓 시장이 어떻게 반영을 하고 있는지 첨언을 해드리자면요. 엑슨모빌은 저조했지만 매출이 현금 흐름이 우수하다라는 판단 속에서 프리마켓에서는 현재 0.89% 상승을 하고 있고요. 쉐브론은 매출이 저조했지만 배당 인상을 발표하면서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마켓에서 1.49% 두 기업들 모두 상승하고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기대와 전혀 달랐던 매파적인 FOMC여도 국채 수익률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국채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네, 국채 수익률이 4% 중반까지 올라왔다가 10년물 같은 경우에 다시 3%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기준금리는 하루짜리 금리니까 이제 국채 수익률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시장에서 봤을 때 이것과 다르게 이해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크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시그니처 뱅크를 인수했던 미국 그 뉴욕의 상업은행이 약간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이제 대손충당금 그러니까 이제 이거 못 받을 돈이다 떼일 돈이다 같은 그런 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금을 마련하면서 온 그런 부분에서 어떤 금리 하락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경기가 되게 좋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좋을 것이다 이런 부분도 사실 이제 작용을 좀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유럽도 기준금리 당분간 내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미국뿐만 아니고 유럽도 경기 회복에 어떤 강한 신호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도 좀 잡힐 것 같은 그런 신호를 좀 내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는 이런 이 위험 자산을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그 금리도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사실 그 10년물 같은 경우는 어저께 3.88로 그 마감을 했는데 아직 2년물과의 차이가 좀 많이 큰 편이에요. 2년물은 어저께 좀 내렸더라도 4.2니까 굉장히 큰 편으로 마감을 됐는데 이게 뭐 이제 FOMC에서 그 연준이 어떻게 매파적으로 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것과는 사실 이제 시장이 굉장히 괴리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이게 아무래도 시장에서 봤을 때는 경기가 좋고 기업 실적이 개선될 것 같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유동성과 중앙은행의 유동성과 별개로 시장은 좀 돌아가고 있다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다가 NYCB, 미국의 지방은행인데 지방은행 중에서는 또 1등 기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NYCB 주가가 폭락한 점이 국채금리 하락에도 영향을 좀 줬을까요? 예, 그렇죠. 뭐 그 부분이 좀 영향을 줬을 텐데 아무래도 이게 뭐 그런 거죠. 국채금리가 하락할 때는 뭐 돈이 얼마나 풀리냐 이걸 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제 은행이 뭐 위험하다 그러면 그 은행이 갖고 있는 이제 자산들을 막 내놓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받는 영향이 좀 그 시장이 좀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사실 영향이 있는지는 뭐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 앞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공실률이 30%가 넘어가고 있는데 그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이 지금 채워질 것 같지는 않고 거기에 들려 있는 이제 그 담보 대출들의 부실률이 얼마나 높아지는가 이런 걸 가지고 사실 이제 이 부실을 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그런 리스크가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냥 그런 소문이 무성한 그런 상태지만 이런 게 심리적으로 좀 작용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연쇄적으로 작용할 것인지 그런 아직 신호는 나오지는 않았고요. 이런 것들은 아마 1, 2주 정도 지나면 조금 더 확실해질 것 같은데 그때 가서 금리와 함께 시장에 작용하는 그런 요인들을 더 확인할 수가 있겠죠. 미국 현지 시간으로 2월 1일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탄탄하다, 경제 우리 괜찮다라는 신호들이 보이는데 노동시장은 어떤가요? 예, 노동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뭐 2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어요. 이게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하는데 뭐 실업자가 늘어난 게 좋은 신호냐 이렇게 봤지만 결국에는 실업자가 정규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신호는 뭐 오늘 오면서도 오늘 아침 뉴스에도 그런 게 나왔잖아요. 구글 이게 실화냐? 구글 실시간으로 계속 사람들을 내보내고 있는데 몇백 명씩 뭐 매주 내보낸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뭐 어떻게 고임금을 이끌었던 그런 부분에서의 이 고용 시장이 뜨거웠던 부분이 식고 있으니까 인플레이션 식어 가겠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고용 시장 뭐 실업자가 늘어난 부분은 우리가 걱정했던 것들, 뭐 고용 시장 과열로 뭐 임금이 높아지고 그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니까 뭐 연준은 계속 통화 정책을 타이트하게 가져가서 시장 긴축을 어떻게 유발하는 그런 것들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시장 투자자한테는 뭐 좋지 않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쇄적인 효과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임금이 뭐 그렇게 계속 높아지지 않을 것 같다. 결국에는 고정이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실 뭐 오늘 나올 뭐 고용 보고서 네. 이게 좀 중요하다. 뭐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네, 아무래도 뭐 좀 이따가 나올 텐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저는 고용 보고서 뭐 지난달에도 사실 예상처럼 비슷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하게 좀 돼야 될 것은 뭐 고용 시장에서 얼마나 구인 보고서상에 일자리가 늘었냐 이런 것도 좀 중요한데 그것보다 이번에 봐야 될 것은 뭐 전월 대비해서 임금이 얼마나 올랐냐. 뭐 전년 대비해서 임금이 얼마나 올랐냐 이거를 한 번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임금 인상이 소비를 활성화시켰고 소비가 인플레이션을 견인한 요소가 작년 하반기부터는 좀 지속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신경 쓰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홍해는 떠들썩하지만 그래도 중동 쪽에서는 조그마한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카타르의 증자로 인해서 이스라엘 그리고 하마스가 가자지구 휴전에 합의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유가 영향 어떻습니까? 네, 이게 사실 뭐 팔레스타인도 뭐 이스라엘도 원유를 만드는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스라엘이 그 바다에서 천연가스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스라엘과 우리를 항상 비교하면서 이스라엘과 우리는 똑같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가스가 많이 나오는 네. 나라잖아요. 근데 이스라엘과 뭐 그 팔레스타인이 휴전을 한다고 해서 사실 유가에 직접적 영향을 주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슈가 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걸 갖다가 가져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그 국제 유가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부분은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배들이 과연 잘 다닐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가지고 뭐 그게 안 될 경우에 다른 데서 돌아오는 그 운임료가 올라가는 바람에 그게 이제 그 유가에 반영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었는데 거기서는 아직 작용한 부분이 없거든요. 근데 반대로 그 부분에 어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서의 어떤 평화가 만약에 정말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일단 첫째는 사람들이 죽지 않는 게 가장 다행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거기에 맡겼던 그리고 그 이제 계속 고조되는 위험 부분에서의 그 운송로가 확보가 된다 그러면 그거에서 오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리스크가 줄기 때문에 심리적 요인에서의 유가 하락을 좀 더 강화시켜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과 달러 인덱스의 흐름도 체크를 해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환율과 달러는 FOMC의 영향을 꽤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대표님? 네, 환율 같은 경우는 전주 대비해서 봤을 때는 약간 좀 더 그 내려간 부분이 있어요. 뭐 하루 변동폭으로는 이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지난주 대비해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좀 내려갔는데 그게 이제 외국인이 뭐 계속 뭐 연속 매도, 그러니까 그 매수를 하루 빼놓고는 계속 그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약간 더 내려간 부분이 있고요. 인덱스 같은 경우,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약세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달러가 약세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달러 약세가 약간 그런 조짐이 좀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밴드를 벗어나는 그런 모습은 아니고요. 큰 변동 없이 지금 102%에서 103%, 103포인트 사이. 그러니까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103.07포인트에서 마감을 했는데 이 정도를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강달러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면서 지금 외부 다른 요인을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거죠. 우리 증시, 미국 증시로 인해서 우리 증시는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보셨나요? 그나마 외국인들이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아주 뭐 융단 폭탄을 했는데 이게 아주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그 아무리 그래도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이 금융시장도 증시도 정부 정책이 우선이 되는 것 같아요. 뭐 한동안 이제 중국에서 주목받았던 그런 산업들이 중국에서 뭐 2025 해서 중국이 꼭 반드시 쟁취하겠다 그런 기술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우리도 뭐 지금 2월 달이 돼서 뭐 어떤 정책이 나와야 될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뭐 우리나라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해소하겠다. 장부가 밑으로 되는 게 말이 되냐.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장부가 밑에 기업들이 문제가 아니고 코스피 전체가 PBR 1이 안 되는, 장부가 1이 안 되는 그런 양상을 한동안 보였었죠. 그 부분을 이제 커버하겠다. 이런 게 이제 정책이 예고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고요. 이게 더 오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반면에 개인들이 7연속일 매도를 하는 바람에 이 상승폭은 좀 제한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주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 전이죠. 1월 초와 지금 주가 그 코스피 기준으로는 이제 같은 그 정도 수준으로 2,600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외국인이 매수했던 그 힘 때문에 이 정도까지 단숨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를 보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했다라고 하셨는데요. 외국인들 오늘 어떤 패턴으로 들어왔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그 이제 선형물 매수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이제 보통 차익 거래라고 해서 선물 팔고 뭐 현물 사고 뭐 현물 팔고 뭐 선물 사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선현물을 뭐 동시에 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근데 선현물 합쳐서 3조 원이 넘는 매수를 했는데 이게 얼마 만에 이렇게 많이 사는 거였냐면 우리 보통 카드 사태라고 얘기하는 그 개인신용 위기 그때 2003년 이후에 거의 21년 만에 이렇게 한 번에 3조 원이 넘는 외국인 매수가 동시에 일어난 그런 거라고 좀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그 외국인이 보였던 매수의 특징이 한국 시장 전체를 다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한국 시장 전체를 다 매수한다고 하면 보통 이제 패시브 펀드, 뭐 패시브 ETF 이런 모습이라고 좀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종목 아니면 그 이제 뭐 코스피 200이나 뭐 코스피의 어떤 그 시가총액 그런 순서대로
그 산 건 아니고요. 보면 대체로 뭐 여기 이제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차, 기아, 삼성전자, 뭐 KB금융, 뭐 여기 보면 이제 금융지주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순서대로 샀는데 이게 어떤 거가 좀 있냐면 이 지주사 아니면 대기업 중에 뭐 물론 경쟁력이 있고 흑자 기업인데 근데 대주주의 지분이 좀 약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주주의 입김이나 대주주의 영향력에 강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이게 정부에서 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뭐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한다든가 배당을 늘린다든가 이럴 때는 사실 대주주의 입장이 더 강하게 작용할 텐데 그런 것부터 좀 거리가 좀 먼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매수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저희가 쭉 살펴봤는데 그 비중도 사실 전 궁금하거든요. 네.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요? 외국인이 매수한 네, 순매수 말고도 외국인 보유 비중이요. 이 종목별로요? 네. 종목별 비율 비중은 제가 확인을 알겠습니다. 네, 그럼 하지 그건 않았- 다음에 여쭤보도록 예, 예. 할게요. 며칠째 저 PBR주가 아주 뜨거운데요. 코스피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한 달여 만에 2,6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역시 밸류업 호재겠죠? 네, 그렇죠. 예, 그게 가장 크죠. 뭐 그 정책은 구체적으로 좀 나와야 봐야 되겠지만 뭐 이걸 이제 지금 기대하는 바는 자사주 메이크하고 소각한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오를 테고 또 뭐 배당을 이제 강제로 한다 그러면 그 예전에 이제 그 자금을 갖고 있지 못하게 그냥 이거 뭐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 그걸 배당을 하던가 다른 데 써라 뭐 이렇게 해서 그걸 어떻게든 뭐 배당으로 돌리든가 뭐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런 정책처럼 결국에는 이제 보유자금 같은 경우를 그냥 들고만 있는 게 아니고 PBR 뭐 1 미치라 1이 넘다 그러면 사실은 그게 안 되잖아요. 1 그 미만이라고 한다 그러면 주가가 그러니까 그거를 좀 맞추는 정책을 강제적으로 유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것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매수한다고 했을 때 이게 매수를 하려고 했다가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안 사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재판에서 지게 될 게 분명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주가가 막 급등락을 할 때 뭐 매수 단가가 42불인가 뭐 40불 언저리였던 것 같은데 그때 그게 30불, 29불 뭐 이렇게까지 내려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이제 그 약정했던 가격에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게 되니까 그때 이제 사셨던 분들이 굉장히 큰 이익을 받는데 그런 입장이라고 좀 비슷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게 뭐 이제 주주들한테 반영이 될 것이다. 이런 입장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왔다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장기간으로 보셨을 때 미국 증시에 비해서 국내 증시 어떤 흐름으로 앞으로 갈 거다라고 보시나요? 네, 지금 이제 뭐 밸류업과 관련된 이거는 단기적인 이슈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이게 가시화되고 나서 주가의 방향이나 주가의 수준이 결정이 되고 나면 사실은 이게 털어질 이슈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동안 뭐 지금 이제 작년 4, 4분기부터는 미국과 더 어떤 그 무역 관계나 그 이런 이 경상수지에서의 그 기여도가 미국이 더 커진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준비한 게 하나가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못 드렸는데 이코노미스트에서 나왔던 기사입니다. 이게 중국의 그 인구가 지금 가라앉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2022년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의 인구가 줄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인구가 계속 늘고 있다가 뭐 2020년 그때 코로나 전후로 해서 2% 정도 늘고 있다가 2021년에는 거의 늘고 있지 않고 그리고 2022년부터는 줄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줄고 있는 게 어떤 영향과 직접 관계를 미치냐면 그 다음 장을 한번 같이 보시면 이게 경기가 가라앉는 것과 영향을 직접 미치게 되는데 이게 여기에 나타나 있는 편은 실제 명목 그 달러하고 명목 위안화의 가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인구가 감소하는 것과 함께 중국의 경기도 GDP 성장률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중국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도 좀 가져올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줄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인구 보너스를 사실 중국이 받았다가 이제 더 이상 못 받게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금융시장을 가지고 있는 금융 시스템과 뭐 어떤 시스템을 통제하는 그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특수한 경우지만 다른 나라, 뭐 중국 같은 이제 경제 규모가 큰 나라나 유럽이나 다른 나라도 이 인구 보너스나 어떤 그 인구 보너스뿐만 아니고 여기서 발생하는 다른 부가가치에 힘이 없게 된다 그러면 성장성이 결국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무역에서 어떤 경상수지의 흑자를 보고 여러 가지 보너스를 좀 받았다면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이상 중국에 의존하거나 중국과의 거래 관계가 대표적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업종들은 사실 성장성이 굉장히 둔화가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 기업에서도 이런 것과 비슷한 패턴을 가진 기업들은 약간 좀 불투명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오히려 뭐 프렌들리 쇼어링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밀고 있는 것들,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이제 복제약들이나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것들을 미국에서 이제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뭐 유명해 보인다든가 아니면 중국 대신에 뭐 생산 기지를 옮기는데 인구가 계속 늘고 있거나 전문 인구가 많은 곳들이 좀 유망한데 그쪽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곳들과 적극적으로 투자와 뭐 그런 시장을 알아보고 있는 기업들이 유망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국내 기업들이 지금 그런 시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거나 그런 시장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 기업들은 이런 그 정책적 이슈 외에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을 좀 기대하기가 좀 어렵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중국 대체 언제 괜찮아지는 거야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중국의 인구가 인도에 의해서 추월당하면서 세계 2위로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중국이 회복하기에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비중이 조금 더 적고 오히려 좀 영향력이 적은, 비중이 적은 기업들을 좀 더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민호 대표님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